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 교재도 6, 그 챕터 6으로 들어갔네요. 공간 연산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GIS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이고 간단한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뭐 대중적으로 쓰이고 이해하기가 쉽고 하는 거랑 관계없이 이 공간 연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GIS 분석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고나 할까 입지가 상당해요. 그리고 상당히 뭐라고나 할까 생각보다 응용하고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 공간 연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익혀두면은 필요에 따라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해야 될 내용이 뭐 프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구현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전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간에 오늘은 이 교재의 범위를 좀 넘어서서 공간 관계 연산을 진행할 때에는 내용을 좀 굉장히 대학원 수준으로 좀 깊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소개를 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또 들어가면은 GIS 공간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 정보 데이터가 비공간 데이터라 비교했을 때 공간의 위치라고 하는 그런 공간 정보, 그런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그 특징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비공간 데이터와 다르게 좀 더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공간적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공간 데이터는 이게 서로 간의 위치가 어떻게 서로가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서로가 겹치는지 완전히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그런 공간과 관련된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공간 정보는 공간적 위치라고 하는 걸 갖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관계가 어떤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이 관계를 정의를 하고 드러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이나 그런 분석 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간 연산에는 뭐 공간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의 입지를 하고 그게 딱 객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돼서 관계라는 걸 형성하게 되면은 그 둘 사이에 일단 거리가 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위치가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가령 홍익대학교는 어느 구 위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저기 이제 연세대랑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은 저기 이제 다른 학교의 부지랑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중첩되느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R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공간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공간과 관련된 연산을 해줄 수 있는 패키지들이 여러 존재해요.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패키지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RGOS입니다. 이 패키지는 GIS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간 연산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이 ogc.org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이곳에서 그 오픈소스 GIS의 그 기술 표준들을 다 관리를 해요. 그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게 QGIS나 약간 R과 같은 오픈소스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간정보 관련된 그 아크GIS와 같은 상용 프로그램을 포함해가지고 그 관련된 기술 표준들을 거의 다 정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이 웹이나 세션에서 기술 표준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기존에 이슈가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다 이제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고 여기 정회원이 한 600명 정도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단 핵심 인력들이 이 표준들을 빈틈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GIS 표준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주체는 ogc.org 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RGOS라고 하는 패키지가
이 OGC에서 정리한 이 표준을 따라 가지고 공간 연산 기능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설치하는 거는 install packages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뒤에 라이브러리 가지고 선언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RGOS 패키지를 가지고 공간 연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하학적 측정에 대해서는 뭐 공간 정보는 공간상의 위치를 이용해서 모양과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측정은 기본적인 공간 연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들어가고, 대표적인 기하학적 측정은 이제 거리나 면적이 그 공간 도형으로서 갖는 가장 중요한 패러미터, 그러니까 뭐 속성이겠죠. 그래서 RGOS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당연히 거리나 면적을 측정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거리 측정은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도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고,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는 함수가 R 디스턴스인데, 여기에서 그 RGOS는 일반적으로 함수 명칭을 그 조어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러니까 앞에 소문자 G가 붙고 뒤에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distance 이고, 뒤에 이제 면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앞에 G를 붙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area, 그리고 둘레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소문자 G를 여기다 붙이고 뒤에다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length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어를 하게 돼요. 뭐 이런 식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이런 기능은 그럼 이름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얼추 다 들어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좌표계 정의하고 그 점객체 두 개 만들어주고 G 디스턴스 함수를 한 다음에 안에다가 두 개의 이제 공간 객체에 대한 거리니까 주체가 되는 객체 첫 번째 객체를 앞에 써주고 쉼표로 매개 변수 구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객체 2를 두 번째 객체를 넣어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면적 계산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객체 하나만 가지고 계산해도 되는 거는 다른 객체에 써주지 말고 객체 하나만 써준 다음에 뒤에 다른 매개 변수를 넣으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적 계산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도좌표계니까 그 면적 계산이라든가 그런 파라미터 그 도형의 속성 등을 계산할 때에는 이런 도좌표계는 이게 둥근 지구에 따라 가지고 각도로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인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공간 객체 그런 계산을 서로 해낼 때에는 그다지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권장되는 게 이런 도좌표계 말고 그 평면 좌표계, 직규 좌표계로 이 공간 정보 데이터를 투영시켜서 좌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계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리 계산 결과 같은 경우에도 계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직규 좌표계나 또는 이제 직각 좌표계, 여기서는 UTM-K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줬죠. 그래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좌표계 변환하는 건 SP 패키지에 SP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로 좌표계 변환을 시켜주고, 좌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럼 미터 기준으로 15km, 771.56m가 나오죠. 15,771.56m다 라고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대강 우리가 몇 미터 정도 되는구나 라고 감이 잡히게 되죠. 위에는 일단 그 단위 자체가 데시멀 디그리니까 각도 기준이니까 우리가 이게 대체 그래서 거리가 얼마냐라고 좀 알기가 어렵죠. 그런 거고, 면적이나 둘레 측정하는 것도 일단 데이터 CF 파일 불러 들어와 가지고 행정구역이랑 이렇게 데이터 불러 들어와서 좌표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계 변환을 직규 좌표계로 변환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함수 가지고 면적 계산하고, 면적 계산하는데 이제 그 전체가 아니라 구별로 그 객체 하나하나마다, 피처 하나마다 계산하고 싶으면은 다른 게 아니라 매개변수를 뒤에 이제 by id만 이제 붙여주면 된다. 이게 참이라고. t로 써도 되고 아니면 true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by id는 말 그대로 by id인데, 이 id라고 하는 게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제가 있으면은 하나의 로우별로 고유 아이디가 있잖아요. 아이디가 있으면은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간 객체가 예전에 그 고군산 군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개의 섬이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리로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게 고군산 군도의 섬들인데 이 섬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파트잖아요. 파트가 1, 2, 3, 4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객체, 하나의 피처 1을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 피처를 구분시켜주는 그 약간 그 단위를 따라가지고 피처 이제 아이디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아이디별로 나눠가지고 면적을 다 계산해서 입력을 그 결과를 도출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y id라고 하는 걸 도출하지 않으면 이 객체들의 전체 면적을 다 합쳐서 id마다 합쳐가지고 이 합계값, 합산된 이제 값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런 차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리어 면적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length도 마찬가지예요. 과정 다 같고요. 함수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뒤에는 이제 by id를 통해 가지고 그 피처별로 계산값을 도출해 낸다는 거. 그리고 차이점 또 주시할 만한 점은 어드민 이제 UTM이라고 객체에 뒤에 달러 표시로 이 안에 그 컬럼으로 접근을 한 건데, 이때 사실 어드민 언더바 UTM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소문자 에리어라고 하는 필드는 없어요. 그 컬럼은 없는데 있는 컬럼에 대해서 달러 표시로 접근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값을 이 계산 결과 가지고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대체시켜주는 기능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드민 달러 표시로 없는 필드명을 새로 만들어서 는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 값을 배정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필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QGIS의 그 필드 카큘레이터에 보면은 새 필드를 만들어서 그 필드 카큘레이터 결과 값을 넣는 식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필드를 갱신한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 모드를 나눠 가지고 쓸 수 있는데, QGIS 같은 경우에는 근데 R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존에 있는 필드명을 입력했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필드명이 없는 걸 가지고 새로 써서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분화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구분해서 쓰시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페리미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랑 또 다른 건데, 페리미터는 그냥 말 그대로 둘레 길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페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어드민 언더바 UTM이라고 하는 객체에는 없는 컬럼이에요. 없는 필드인데 여기다 랭스 정보를 피처별로 계산을 시켜서 입력을 시키면은 새로운 페리미터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이 계산 결과 값들이 id 1, 2, 3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계산 값들이 뭐 이렇게 입력이 돼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공간관계 연산인데, 일단 첫 번째 했던 거 코드를 실제로 돌려볼까요? 일단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그 제가 나눠드리는 이 코드가 좀 약간 구성이 살짝 달라진 게, 그 새로 제가 프로젝트 6로 좌표계 정의하는 그 체계 자체가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좀 그나마 난 조합이 뭘까 고민하다가
패키지랑 R이랑 RStudio 등까지 포함해가지고 버전 정보를 제 나름대로 구성한 결과를 여기에다가 다시 갱신해서 넣어놨으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인코딩은 UTF 파일로 쓰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고 뭐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거 그때그때 선언하면 되고, 첫 번째 들어가면은 일단 좌표계 설정을 해주고, 좌표계가 CS는 WGS 84다 라고 해주고, 포인트 객체 위경도로 데이터 프레임과 그 데이터 프레임 따라가지고 그 스페셜 포인트로 넣어주죠. 뒤에는 굳이 프로젝트 4 스트링은 이라고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두 번째도 둘 간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하면 되고, 앞에 g 디스턴스로 거리를 구하면 함수 선언이 안 됐구나. 잠시만요. argos 네. 그래서 실행을 하면 계산 결과가 도출은 돼요. 도출됐는데 경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워닝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special object 1 is not projected,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투영, 여기서 프로젝트는 투영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그 투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 프로젝터 있잖아요. 여러분들 프로젝터 하면은 그 쏘아주는 빔 프로젝터 약간 그 내리는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 위에다가 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는 상을 평면에다가 뿌려서 이제 평면에다가 그 찍어주는 거예요. 그 화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있는 세상을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존재하면, 이것도 엉망이긴 한데 일종의 투지도법이죠. 실체가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상이 맺히게 되면 결국에는 약간 약간 막의 위치에 있는 우리 시신경에 빛이 도달해가지고 우리 시신경을 자극하면은 시신경이 흥분해가지고 약간 그 전기 신호를 우리 뇌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뇌가 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뭐 이렇게 우동사리 같긴 하지만 이게 있으면은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전달해서 우리가 그 시각 정보를 해석을 하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두 눈으로 보니까 입체감 있게 잘 볼 수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약간 평면 형식으로, 평면처럼 이렇게 막에, 거의 평면과 같은 막에 빛이 도달해가지고 이거를 받는 거니까 약간 투시도법의 평면에 그린 것과 같이 우리가 시각 정보를 해석을 하는 거고, 이런 과정 자체를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3차원 입체에 존재하는 실체를 2차원 평면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차원 축소가 일어나요. 디멘션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 3D가 2D로 필연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3차원 입체 공간상에 있는 그런 객체들을 보고 인지를 하는 이상 우리는 결국에는 3차원 세계를 그대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투영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투영을 시키는 거고, 우리가 3D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3차원 좌표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2D로 되어 있는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고, 이거를 뭔가 모형을 만든다고 한들 우리가 눈으로 그거를 보는 이상 그 2D 평면으로 이걸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하고, 여기서의 프로젝트가 약간 말이 좀 길게 했는데, 여기서의 프로젝트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는 2차원으로 차원 축소가 일어난다, 차원 축소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도좌표계는 기본적으로 약간 3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구의 중심 자체가 원점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는 각도로 나타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3차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좌표계는 근본적으로 3차원 좌표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 중심이 있고, 여기에서 일단 좌우선이 있고 적도가 있으면은
그린위치 천문대를 갖는 이제 좌우선, 그리고 적도, 여기가 이제 0도에다가 0도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한 세타만큼 경도를 이동시키고, 한 뭐 우리나라니까 127.5도라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 이제 북극 방향으로 뭐 35도인가 뭐 이런 식으로 35.0도 움직였다 치면은, 이게 그 직교 좌표를 하게 되면은 축이, 그러니까 차원이 3개가 필요해요. 그쵸? 이게 0,0,0이라고 치면 얘가, 그러니까 도좌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도가 위도와 경도로 표시 가능하지만, 이걸 3차원 좌표기로 만약에 구현을 한다고 치면은 x, y, z 좌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3차원 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평면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좌표기를 평면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차원 축소가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평면 그 좌표계로, 직교 좌표계로 평면으로 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평면 좌표계일 때 제대로 그 결과를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과는 억지로 도출해 주지만 이 결과를 뭔가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런 거고요. 넘어가면은, 그래, 일단 경고 메시지의 뜻을 존중을 해서 이거를 우리는 직규좌표계로 투영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규좌표계를 다시 정의를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게 프로젝트 6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프로젝트 4에서 기존에 그 같은 좌표계를 정의하던 그 매개 변수 값들이 좀 달라져 가지고, 그에 따라서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는 거고, 퍼포먼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SP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두 개를 좌표계 변환시켜주고 G 디스턴스로 다시 계산시켜주면은 경고 메시지 없이 깔끔하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단 데이터를, 저번에 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read OGR로, RGOS의 기능이죠.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이것도 라이브러리 선언을 해야 되네요. 네, 선언해주고 다시 실행을 하면, 네, 데이터 행정구역, 서울시 구별 행정구역 데이터 가져왔고, 좌표계 정의 이미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보고, 프로젝트 포 스트링으로 이제 CS 좌표계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좌표계를 그 define projection, 그러니까 좌표 정의를 해줘요.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프로젝트 포 스트링이 제대로 정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제대로 RGOS로 계산하기 위해서 직교 좌표계로 좌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좌표계 변환 시켜주고 하면은, 변환된 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포 스트링이 또 이렇게 UTM-K에 맞게끔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면적 측정을 하면 이 전체, 그러니까 이 구별, 그러니까 서울시 구별 데이터긴 한데, 그냥 바로 by id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넣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가 다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거고, by id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넣으면 구별로 그 id에 따라서 id 0, id 1부터 id 24개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의 구가 25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 R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셀 때 0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id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어드민 언더바 UTM 같은 경우에 필드 구성을 보게 되면, 필드가 시군구 코드, 시군구 코리아 네임, 시군구 잉글리시 네임, 에즈리, PK, 그 쉐이프 에리어, 쉐이프 랭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봐도 그 소문자 에리어나, 소문자로 된 에리어나 파라미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 이름을 달러 표시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없는 데이터라고 뜰 거예요. 그쵸? 존재하지 않으니까 null 값이 출력이 되죠.
근데 만약에 있는 걸 가지고 쓰게 되면 네,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것부터 21번째 것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그 쉐이프 에리어. 근데 이게 좀 뭔가 0.00이 이런 식으로 약간 도좌표계 기준으로 계산된 결과가 뜨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좌표계 변환을 했지만 데이터는 그에 따라서 갱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예전에 그 챕터 4에서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WS84 좌표계, 그러니까 도좌표계 기준으로 데이터가 좌표계 정의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 쉐이프 파일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이 면적 값이 도좌표계 기준으로 계산된 값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습에서도 새로 계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없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실행을 하고 다시 보면 필드가 하나 새로 생겼죠. 그리고 얘는 좌표계를 변환시켰으니까 변환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네, 그렇게 되고 뭐 둘레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시키고 나서 보게 되면은 파라미터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터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일단 공간관계 연산인데 공간관계 연산은 교재보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코드에 좀 써놨던 내용들이랑 참고 문서들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공간관계 연산의 종류, 그리고 RGOS 패키지 함수와 그리고 공간객체의 공간관계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서도 핵심은 Dimensionally Extended Line Intersection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술 표준인데, 이게 공간관계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일종의 진리표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이건 QGIS를 관리하는 이제 OSGO라고 하는 팀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문서를 가져왔는데, 일단 출발은 포인트 셋 시어리라는 거예요. 포인트 집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D, line IM이라고 하는 이 이제 행렬이 있는데, 이게 컨셉이 뭐냐면 공간 사이의 관계를 서로 간에 그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아니면 닿아 있는지 아니면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지 등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공간 관계를 정의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든 공간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그 기준이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여기에서 좀 정의하려고 있는 공간 간의 관계는 그래요. 이거보다도 네, 그것보다도 보시면은 이제 보통 공간 관계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GIS 패키지가 equal, disjoint, intersect, touch, cross, within, contain, overlap을 가지고 이제 공간 관계를 좀 도출해 내는 그런 함수라고나 할까?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RGO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현할 수 있는 함수 예제를 다 넣어놨고, 이후에 소개했지만은 D-9IM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따른 코드값 구성을 좀 써놨는데, 보시면은 두 개의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위상이 두 개의 이제 공간 도형이 서로 동일한가,
아니면 서로 격리되었는가? 디스조인트는 인터섹트에 정확히 약간 여집합이거든요. 서로 반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섹트가 거짓일 때 디스조인트가 참이고, 디스조인트가 거짓일 때 인터섹트가 참인 관계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터치는 두 개의 지오메트리가 접촉하는가, 그리고 크로스는 두 개의 지오메트리가 횡단하는가, 위드는 하나의 지오메트리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는가, 포함 관계인가인 거고, 아 이건 사족이네. 그리고 컨테인은 포함하는가, 그 오버랩은 두 개의 지오메트리가 부분적으로 겹치는가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데, 그래서 이게 뭔가 말만 보면은 서로 교차하는가랑 겹치는가가 뭐가 다른가라고 하실 텐데, 이따가 이 표준을 한번 보시고 나서 보면은 아 차이가 이래서 좀 차이가 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9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공간 관계를, 그러니까 이걸 능가하기도 한데 이것들을 좀 더 표준화해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Dimensionally Extended Line Intersection 모델이라고 하는 표준이 생겨났고, 일단은 기호 읽는 법부터 먼저 말씀을 기호 읽는 법 말고 다른 걸 먼저 설명하겠다. 잠깐만요. 약간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형들의 공간 관계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고, 이걸 나타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그런 두 개의 객체가 있다고, 공간 객체가 있다고 쳤을 때, 그리고 공간 객체의 그 위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간 객체의 각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할 때, 이제 공간 객체가 이렇게 만약에 존재하면, 공간 객체의 그 외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외부, 익스테리어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객체가 위치한 이제 그 경계선, 바운더리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간 객체의 내부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각각마다 이제 신호등 같은데 내부를 인테리어라고 하고, 경계를 이제 바운더리, 그리고 이제 외부를 익스테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표현할 때는 그냥 I, B, 그리고 E로 표시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두 개의 공간 객체가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각자의 그 위치를 그 각 부분, 공간객체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간객체 A, 공간객체 B라고 치면은 공간객체 A가 이제 열을 장담하고 공간객체 B가 이제 행을 장담한다고 했을 때 각각마다 이제 인테리어, 바운더리, 익스테리어가 있죠. 아, 좀 기호가 겹친다. 잠깐만요. 나로 할게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 바운더리, 익스테리어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면 당연히 3 곱하기 3이니까 경우의 수가 9개가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공간객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에 따르면, 아이고, 제가 이래가지고 설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라고 하는 공간객체의 내부와 나라고 하는 공간객체의 내부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곳과 이곳의 관계쯤 되겠죠.
이게 서로 이제 교차하는가? 인데 교차를 할 때, 교차를 하는가 할 때 일단 현재는 보면은 교차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true. intersect. 그러니까 이 각 부분에 간에 이제 intersect 교차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랑 나랑 인터섹션 되는가. 자, true고 여기에 경계선, 가의 경계선 이거하고 나의 내부하고 교차하는가. 당연히 교차를 하죠. 이렇게 true. 가의 외부. 외부니까 이렇게 외부랑 당연히 교차하죠. 이것도 true.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서 이 조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고, 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false를 반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교차, 인터섹트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차를 하는데 그 교차를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어렵겠네. 객체가 이런 식으로 면이 교차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교차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두 개의 폴리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점에서 교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뭐라고나 할까? 경우의 수가 교차하는 게 참일 때, true일 때하고 false, 거짓일 때가 있다고 치면은 true일 때는 또 이제 그런 경우에 따라 나눠가지고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포인트, 순서를 이렇게 하기보다도 region, 그러니까 면에서 교차할 때, 라인, 선에서 교차할 때, 아니면 포인트, 점에서 교차할 때. false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차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면에서 교차할 때는 이 숫자 2로 표기를 하고, 선에서 교차할 때는 1로 표기를 하고, 점에서 교차할 때는 0이 돼요. 그리고 false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 1, 0,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0이나 1이나 2라도 전혀 상관없는 참이면 무조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true로 표시를 하고, 이 중에서 특정한 상황에만 그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숫자로 표기를 하고, 이게 참 거짓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F로 보통 표기를 해요. 그렇게 되고 true나 false 중에서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와일드 카드로서 에스트리크, 그러니까 이제 별표로 표시를 합니다.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그 어떤 문자나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때 와일드 카드를 집어넣어요. 그걸 별표로 표시를 하거든요. 보통 하나의 자릿수에 대해 가지고 와일드 카드를 적용하고 싶을 때는 별표를 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상관없을 때는 별표를 넣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인터셉트 교차가 되는 상황에서 점선 면에도 상관없을 때는 true, 교차하지 않을 때는 false, 교차할 때 이제 면으로 교차해야 되는 경우에는 region이니까 숫자 2, 선에서 교차할 때는 선에서 교차해야 되니까 1, 점에서 교차할 때는 점에서만 교차해야 되니까 0,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여기에다가 가령 상황에 따라서 뭐 2, 1, F, 여기 상관없으면 T, 아니면 여기 뭐 이제 별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다 작성되면 전체 9자리 수가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DE, 좀 약간 판서한 거 정리 좀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에 따른 이제 D, 9, I, M에 대한 이제 그 값은 2, 1, F 첫 행, 그 두 번째 행으로 다시 이어가지고 T, 에스트리크, T, 다음에 에스트리크, 에스트리크, F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코드가 1행, 로우 1, 로우 2, 로우 3 순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3행 3열,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다시 넘어가서 그게 지금 이 문서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로 간의 이 관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낸 거고, 여기서 9 인터섹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9개 3x 3으로 이제 9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인테리어, 바운더리, 익스테리어들의 이제 매트릭스 조합이라는 걸 뜻하고, 그 디멘셔널리 익스텐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 트루와 폴스, 그러니까 부을리언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이진 논리로 되어 있던 이 공간의 위치 관계를 그 교차하는 인터섹트, 교차가 참일 때를 3개로 또 나눠가지고 총 4개의 경우의 수로, 가지수로 4개의 디멘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디멘셔널리 익스텐티드라고 하는 게 9, 그 9 인터섹션 이제 매트릭스, 인터섹션 매트릭스 앞에 D가 붙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D 대쉬 9 IM이라고 이렇게 딱 해서 풀네임 디멘셔널리 익스텐디드 9 인터섹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풀네임을 갖는 게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매트릭스를 나타내면 이런 숫자로 표기가 되거나 아니면 나타낼 때 그 0, 1, 2 중에 아무래도 상관없으면은 true, false여도 전혀 상관없으면은 와일드 카드인 별표 에스테릭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서 코드 값을 넣어주면은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었던 공간 관계를 이런 문자열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집합이니까 일종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관계에 대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이제 이 코드가 전체 집합 라지 U라고 볼 때 그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한 4의 9승쯤 될까요? 한 수백 개 정도 될 텐데, 수백 개 정도의 그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그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전체 집합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disjoint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 FF, 에스트리크, FF, 에스트리크 4개 또 이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표 중에서 그러면은 뭐냐, 개수가 별표가 5개니까 한 4의 5승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크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disjoint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나름대로 크기를 이렇게 갖고, disjoint와 intersection은 완전 여집합이라 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외부 바깥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섹트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교집합도 있고 이렇게 여집합 관계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공간 간의 관계를 빈틈없이 다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런 이제 공간 관계 외에도 여러분들이 실제 분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원하냐에 따라서
기존 QGIS나 ArcGIS 등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제 패키지에서 주어지는 값들이 아니라 이런 그 이제 Dimensionally Extended Line Intersection 매트릭스 코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좀 정밀하게 공간 관계를 연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까지 응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이게 표준이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고 있는 이제 뭐 인터섹션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은 이런 표준에 따라서 이런 코드를 도출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공간 관계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정리 가공해서 리턴, 그러니까 반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거고요. 이거 외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링크들을 제가 넣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상기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런 설명도 넣어 놨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습으로 넘어가면 책에 있는 내용대로가 아니라 그냥 코드 실행하면서 그대로 이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코드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보다도 교재 내용도 뭐 제가 요약해서 썼으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후에는 서브셋 함수를 이용해서 서울시 행정구역 시군구 코드 값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공간기체로 저장한다인데, 이게 QGIS나 ArcGIS에서는 그 셀렉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익스포트를 시키게 되면은 셀렉트 한 놈들만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그대로 구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셋이, 그리고 또 약간 MySQL 같은 그런 그 SQL 프로그램에서는 일종의 셀렉트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셋 가지고 이제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행정구역 데이터 안에서 일종의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공구 코드가 11110이라고 하는 텍스트일 때 그런 것들만 이제 분집합 서브셋을 구성해서 종로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준다 라는 거고, 이제 실행을 하면 서브셋 된 게 종로가 스페이스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그 클래스는 스페이스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로 갖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종로구죠. 그죠? 종로구 하나만 나온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구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둘레길, 서울시 둘레길 Z 고도값이 생략됐다, 제거됐다 라고 한 경고 메시지 출력되고, 좌표계 정의를 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 가지고 좀 이렇게 봐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위치가 딱 행정구역 중에서 종로구랑 중구가 따로 뽑아져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관계를 분석하면은 종로구랑 그 둘레길에 서로 이제 within 되냐, false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로구랑 또 이렇게 커버해서 보게 되면은 커버하지 않는다. 터치는 터치하지 않는다. 서로 횡단하는가? 예, 횡단은 하고, 중구는 횡단하냐? 예, 횡단하지 않고, 서로 이제 서로 가로지르죠. 중구는, 종로구는. 근데 중구는 서로 그런 관계 없으니까 횡단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Dimensionally Extended Line 그 인터섹션 매트릭스 코드를 9자릿수의 그 코드를 어떻게 도출해요? 라고 했을 때에는 RGOS에서도 당연히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G relate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넣고 돌리게 되면 1020 false 1102로 다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종로구 둘레길
종로 둘레길 해놓고 이제 인테리어 바운더리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바운더리 익스테리어 해놓고 뭐 9개로 나눠서 1, 0, 2, 0, false 1, 1, 0 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얘들 공간 간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나하나 뜯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0은 뭐 이건 일단 그렇게 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간관계 분석 결과를 플롯 함수를 이용해 표현한다. as numeric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 걸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쉘터에 종로그라고 하는 필드 값을 내보내겠다는 거고, 쉘터에 새로운 필드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쵸? 쉘터를 가져와야지. 개체를 가져오고 좌표계 정의하고 공간관계를 분석을 하면 그 공간관계 분석 결과가 종로라고 하는 그 필드에 입력이 됐고요. 종로. 네. 근데 얘는 이제 숫자 0이랑 1이 아니라 true나 false라고 하는 문자값으로 반환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as numeric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 거고, 그래서 JJ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새로 숫자로 계산된 값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숫자로 계산이 됐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놈을 출력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트릭은 컬러를 출력할 때 그 참과 거짓이냐에 따라서 0이랑 1이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참인 놈은 1이니까 JJ가 1이니까 이제 그 뭐라고나 할까, 컬러 값이 4가 되고, 그 아닌 놈들은 0이니까 컬러 값이 3이 돼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지정되도록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종로구 위치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다른 객체 좀 따로 빼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뭐 거리 분석 위에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거리 계산이 가능한 직교 좌표계인 UTM-K, 직교 좌표계로 공간 객체를 좌표면을 한 다음에 계산한다가 끝이에요. 그래서 좌표계 정의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SP 트랜스폼 가지고 세 개의 그 객체를 변환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버퍼 분석을 수행하는데, 버퍼 분석을 수행하는 거는 이제 G 뒤에 버퍼를 붙이면 되는 거 되게 직관적이죠. 버퍼는 자기 자신 스스로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객체 하나만 써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매개 변수가 버퍼를 몇 미터를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버퍼 거리를 width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이거는 500m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놈을 출력을 하게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500m 버퍼가 대피소로부터 500m 권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디졸브 결합하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림 도면 보시면 이놈이 하나는 나눠진 게 아니라 버퍼된 결과가 서로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살아남아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여러분들 지금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by id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집어넣어주면 끝납니다. 그 매개변수에 따라서 by id true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놈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객체를 버퍼된 객체를 만들어주고, 출력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뭐 둘레길이랑 행정구역 가지고도 되는지 한번 보는 것 뿐이에요. 좀 기다리면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같아요. 과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뭐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첩 분석인데, 중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RGOS 패키지 이용해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연산 등인데, 여기에서 약간 합부 과정 정도 수준에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고 하는 거는,
분석을 할 때 웬만하면은 성급하게 교집합이나 차집합 연산을 먼저 하기보다도 합집합 연산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유니온을 먼저 하기를 추천드리는 게, 일단은 유니온을 먼저 하게 되면은, 유니온은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QGIS나 ArcGIS 같은 걸 갖다 분석한다고 했을 때 합집합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후에 쿼리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교집합 연산으로 복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터섹션 결과나 아니면은 디퍼런스를 구성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유니온을 먼저 해두고 나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쿼리를 돌려서 유니온을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인터섹션으로 좀 다 나누던가 이런 식으로 분석 프로세스를 잡는 게 나중에 데이터가 유실됨으로써 다시 분석을 돌려야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근데 여기 그 RGOS의 그 교집합이나 합집합, 차집합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QGIS나 ArcGIS와 같이 이 객체들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두 개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 QGIS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만약에 유니온을 돌리면 피처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만 얘가 나라고 치면은 각각의 얘는 이제 뭐 가에 대한 이제 속성 정보가 딱 뜨고 나에 대한 속성 정보가 딱 결합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아, 이게 제가 아직 활용 방법이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실습에 있는 내용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디졸브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합집합이 돼버리면은 중간에 없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좀 아직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QGIS나 ArcGIS 하는 것처럼 살려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염두에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일단 둘레길 버퍼와 쉘터 버퍼를 나타내면 이렇게 중첩되기도 하고 서로 아닌 것도 있죠. 인터섹션 차집합을 실행한 다음에 남기면은 이렇게 차집합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을 한 다음에 나타내면은 유니온 된 곳, 디퍼런스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덮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 기타 공간 연산인데요. 이건 뭐 그냥 별거 없어요. 중심점을 도출하는 것과 일단 볼록 껍질 컨벡서 헐을 도출하는 건데,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직관적이죠. G 센트로이드라니 함수 이름이 아이디별로 만드는 거를 true로 해주고 플롯 가지고 출력해주면 그 결과가 구별 중심점이 도출이 되고, 서울 대피소 같은 경우는 볼록 껍질을 컨벡스 헐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주고 컨벡서를 표시해 준 다음에 컨벡서를 하게 된 이제 이 대피소 위치 데이터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컨벡설이 되는데, 근데 이게 약간 빅데이터 분석할 때 나름 컨벡설 볼록 껍질이 좀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어졌는데 얘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으로 있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를 좀 디테일을 무시하고 묶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해요. 그쵸?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최적일까요? 약간 딥러닝이나 약간 뭐라고 할까, 인공지능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과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적절하게 좀 추상화 그리고 좀 단순화, 약간 심플리파이를 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심플하게 만들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디테일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좀 컴팩스월 같이 좀 추상화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뭐 이런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데가 다른 객체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령 어떤 거랑 또 결부가 되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데이터를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나눠주는가, 데이터의 서로 그룹을 어떻게 나눠주는가, 그룹핑을 할 때의 문제랑 또 결부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컴팩서를 서로 같이 연결할 수가 없는 케이스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이건 약간 뭔가 과적합인 것 같죠? 이거랑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사실 좀 약간 뭣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이렇게 됐다가 뭐 강북, 강남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가, 대가 이런 식이 되려나? 이런 식으로도 나눠졌다가, 아니면 서울시 하나로 다 합쳐졌다거나, 그 적정한 그 선을, 그 한계를 구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돼요. 지금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뭐 내비도 지금 선언 안 했구나. 컴팩스한 결과를 딱 쓰게 되면, 아, 서울의 권역이 이렇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맥스헐.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진도는 데려다 나갔고, 중간에 뭐 공간 관계 연산에 대한 내용 외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답변 받은 다음에 뭐 강의를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녹화는 중단하고